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데이터 신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동환 변호사님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님이 현재 입법 예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세션을 가진 후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진행에 앞서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바른의 각 대표 변호사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로고스의 임형민 대표 변호사님입니다. 대표 변호사 임형민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개인정보법 관련 이런 공동 웨비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년 전면 개정된 이래로 2023년 올해 3월에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장관급 부처로 승급된 이후에 추진한 첫 번째 개정이라는 점에서 그 시행령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시행령안이 시행될 경우에 정보 주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도 여러 가지의 큰 변화가 닥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로고스는 사업자분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개인정보보호팀을 신설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시작으로 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사업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법무법인 바른의 박재필 대표 변호사님 인사말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바른의 박재필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로고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데이터 신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이라는 주제의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챗GPT에 대한 열기가 무척 뜨겁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개인정보라는 것은 누구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각종 산업 발전에 중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규제당국 역시 산업 발전과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안도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보 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적법한 동의 방법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을 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평가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분쟁 조정 절차를 보완하였으며, 사업자에게 중요한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현 시대인 만큼 이번 세미나는 여러분에게
개정법과 시행령안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동환 변호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님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쟁법 및 건설부동산 업무 전반에 걸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법무법인 로고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동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과 해설이 되겠습니다. 개정법에는 여러 가지 변화 내용이 있는데 크게 저희는 이제 10가지 정도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큰 변화 내용은 크게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확대를 통해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개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법 처리 근거 일원화, 합리화 및 동의 제도 실질화입니다. 지금 개정법은 9월 15일에 시행되니까요. 지금 현행법은 불가피하게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동의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착안하여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하다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해석 범위도 지나치게 좁아서 동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래 실질적으로 필수 동의 항목이 많아짐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필수 동의는 없어지고 선택 동의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지금 종래 현행법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에만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도 삭제함으로써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마이데이터라는 내용인데요. 전송 요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부분에서 개정이 된 것인데요. 크게 이제 다운로드, 자기 정보에 관한 것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권리와 제3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3가지 요건은 정보 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적법한 동의 또는 계약 이행 체결 과정에서 처리되거나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정보여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 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니어야 하며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관리 전문 기관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개인정보 관리 전문 기관에 대해서 보면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과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 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개인정보의 관리 분석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개인정보를 전송, 관리,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수준 및 전문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 조치 수준,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재 능력 등이 이제 법상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하위 법령을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처리 방침의 평가 개선 공고 사실조사권 강화에 대한 것입니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평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선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내용을 보시면 법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수립하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기타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고시 사항을 평가 내용으로 해서 이러한 개선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평가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경우에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게 되는데요. 크게 이제 5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시행령 안에 나와 있는 건데 개인정보 처리자의 유형이나 매출액 규모, 그 다음에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및 형태 방식,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행위 발생 여부, 아동 청소년 등 정보 주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네 번째 나와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행위 발생 여부가 실제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반 행위가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보호위원회에서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실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 사실조사 권한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사전에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사전에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정 공고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시정 방안에 따를 것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되지만 공고를 수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위법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전에 실태조사 이후에 법위반 사항 발견돼서 공고를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이 또 새로 추가하게 됐는데요. 이 내용은 그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법이 새롭게 개정됐는데 먼저 정보 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정보 주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 요구권과 거부권이 정보 주체에게 인정이 된 상태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이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원칙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5가지의 경우에
국외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5가지 중에 보시면 정보 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 등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보관이 필요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거나 또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 주체에 알린 경우에 또 국외로 이송할 수 있고요. 이전받는 자가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이전되는 국가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예외적으로 국외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이전받는 자의 성명,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 이용 기간,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 효과 등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국외 이전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의 이용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 중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명령입니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아래의 5가지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명령을 받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보 주체의 동의 등이 없이 국외 이전한 경우, 국외 이전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의 이용 금지 등 법률상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국외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이전되는 국가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위에 4가지 부분은 크게 이견이 없는데, 마지막 부분은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도 보호위원회가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해서는 시행령 안에서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명령을 받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많이 활용이 되고 이것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경우에 촬영이 예외적으로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먼저 정보 주체의 동의 등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옵트아웃 방식인데요. 정보 수집을 명시적으로 정보 주체가 거부할 때만 정보 수집을 중단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규정 자체가 비교적 추상적이고 그 구체적인 경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없고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시와 관련해서요.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 방송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드론의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드론에 의한 항공 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 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운영에 관해서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준용하는 규정들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방침을 마련해야 하고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도 동일하게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 관련해서 또 크게 변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개정법은 분쟁 조정 제도를 실질화 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분쟁 조정에 응할 의무가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전 국법상으로는 공공기관만이 분쟁 조정에 응할 의무가 있었는데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자도 분쟁 조정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법상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필요한 자료를 분쟁 당사자에게 요청하는 정도의 권리만 있었는데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직접 그 담당 위원이나 공무원이 출입하여 자료조사 열람을 할 수 있는 등 행정조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정제도에서는 흔치 않은 제도인데 실제 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 수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면서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의 의지가 강하게 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합리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종전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주된 위주였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서로 회피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경제적인 제재, 과징금 이나 또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법 위반을 억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은 종래의 그 3배에서 5배 한도로 증액을 했는데 실제로 5배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손해의 범위 내, 실제 손해의 5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지 않고 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있어서 하급심에서 1.5배나 2배 정도로 증액하고 있는데 피해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위원회는 미동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 처리, 국외 이전 유출 등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규정이 되겠습니다. 보호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여기서 위반 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 그 산업 형태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적극적으로 관련 증거들을 준비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상황에 처해지면은 적극적으로 과징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없는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했는데요. 2000년 종전 개정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의 적용 규정이 달랐는데요. 이러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반적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적용이 상당한 것은 선별해서 온오프라인 사업자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제외 축소 사유가 있는데요.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용제외 사유를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법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의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도록 했었는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서 코로나 초기에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도 적용제외 규정에서 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추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하시는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을 같이 검토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세션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님은 종래 전통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뿐 아니라 안면인식 서비스,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마이데이터 사업 운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자산 혁신산업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개정법에 의해서 이제 시행령 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시행령 안 개정된 내용을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3조부터 이제 개정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이제 개정돼서 이제 저희에게 필요한 내용 부분이 이제 시행령 제 15조의 2부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이 부분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수집 출처 통지 및 이용 제공 내역 통지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시행령 제 15조의 2와 시행령 제 15조의 3인데요. 정보통신 서비스 특례 규정이 일반 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와 이용 제공 내역 통지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도록 그 의무 대상과 통지 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행령 제 15조의 2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용 제공 내역 통지에 수집 출처 통지 내용을 포함해서 통지한 경우에는 이용 제공 내역 통지만으로 수집 출처 통지를 가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서면과 전화, 문자 등의 통지 방법에 알림창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가 좀 더 쉽게 통지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다양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행령 제 15조의 3 내용인데요. 개인정보 이용 제공 내역의 통지 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수집 출처 통지 제도의 일관성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유량 기준의 대상을 일원화하면서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해서 민감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해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의 통지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그 수집 출처 통지와 이용 제공 내역 통지가 중복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의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규정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동의를 받는 방법과 추가적인 이용 제공 요건에 대한 정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살펴보시기 전에 이 시행령 제17조의 제1항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유예 기간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필수 동의와 관련해서 동의를 강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이제 지적에 따라서 이것이 개선될 필요성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정보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된 사안입니다. 우선 정보 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는 정보 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에게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예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 부분을 공개하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그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는 추가 이용이나 제공이 허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추가 이용과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사전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을 시행령에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 규정들이 좀 분산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체계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에게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범위를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 현행 시행령 제48조의 3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시행령 17조의 2와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이동을 해서 통합적으로 규정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번에 이제 영상 정보 처리 기기가 과거에는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이제 구별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고정형, 이동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CCTV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이제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6가지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번째가 이제 개정법에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촬영된 영상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령 제22조가 이제 제정이 되고 입법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입자 수 등 통계값 산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인 특성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타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원래 공개된 장소에서의 이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 예외는 보통 이제 뭐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설치가 허용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요 6호 규정을 통해서는 이제 일반 사업자들도 이러한 예외적인 이제 사항에 한해서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5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운영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이제 시행령 제27조 2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 제25조의 2 제2항에서는 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이나 화장실, 탈의실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로 촬영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된 내용은
시행령 제27조의 2를 통해서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의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또한 촬영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서도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또 알려야 합니다. 다만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촬영과 같은 이제 촬영의 특성 때문에 그 촬영 사실을 그때마다 이제 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등의 공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중지 명령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제 28조 8에서는 국외 이전 요건에 이제 정보 처리 주체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나 또는 계약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방법으로 전자서면이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대통령령이 이제 구체화돼서 서면 등의 방법을 말한다고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 이전 전문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그 절차 규정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과 이의 제기 절차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것이 29조의 9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국외 이전 전문위원회는 이제 국외 이전 정책 자문이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전 현황에 대한 점검과 분석,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규정과 특례 규정으로 과거에 이원화되어 있었던 이 안전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통합을 해서 이번에 이제 새로 정비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 안전조치 분야에서 이제 어떤 기술 발전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한 기술에 대한 언급이 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기술 중립성 원칙을 반영하여 보완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이나 이행 및 점검, 그리고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전송하는 데 필요한 조치나 위변조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 통제와 관련해서는 탐지 및 차단 조치, 그리고 인터넷 망해 차단 등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 및 전송을 위해서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인증정보에 대한 암호화 저장, 이에 상응하는 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공공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공 시스템에 대한 안전 조치를 내부 관리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고 권한의 범위를 초과해서 접근한 사실이 확인될 때는 지체 없이 통제하도록 하는 이런 안전 조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 이제 처리 방침의 평가와 관련된 규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법제 30조의 2에 따라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적정하고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할 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평가할 때 각 사항을 고려해서 평가 대상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유형과 매출액 규모,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규모, 세 번째로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 및 형태, 방식, 네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위반 행위 발생 여부, 다섯 번째로 아동이나 청소년 등 정보 주체의 특성,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유형과 규모,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과 규모, 처리 근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해서 그 대상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방식 적정성과 명확성, 접근성 등 형식과 실질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또 마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제 31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평가 기준과 절차는 제 31조의 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국내 대리인에 대한 지정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제 3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신설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기준이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그 기준을 시행령 제 32조의 2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지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만 이상인 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만 하고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이용자 수 대신에 국내 정보 주체의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출액 산정 범위가 전 세계 전체 매출액임을 또 명시를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유 규모 기준을 일반 규정으로 일원화하면서 법의 특례 규정 삭제에 따라서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어, 11번째로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과 공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공기관의 장에게 적용되는 조항인데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제32조 제1항에 따라서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파일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32조 제2항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에 시행령 제33조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회의 참석이나 수당 지급, 자료나 물품, 금전의 정산, 그리고 송부 또는 자문기구 운영, 일회적인 행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파일 같은 경우나 기타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공공기관 영향평가 지정 기준에 대한 정비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시점을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거나 변경하기 전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법 제33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할 때 그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될 수 있을 요소가 있을 때 이 위험 요인의 분석을 위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고 그 시점이 바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거나 변경하기 전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할 때는 이러한 영향평가서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공개를 해야 하고 요약된 내용도 공개 사항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13번째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지와 신고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내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보 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이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통지에 가름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치로는 이제 시행령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하는 방식으로 통지에 가름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1,000명 이상의 유출, 그리고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의 유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 역시도 72시간 안에 보호위원회에 이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유출 등의 경로가 확인되어서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정보 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4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분쟁 조정 참여 의무가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분쟁 조정 신청 사실과 통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행령 제51조의 2를 통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쟁 조정 사실 조사와 관련해서 사실 조사 원칙을 명문화를 하였고 그 절차 방법도 51조의 3에 구체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사자 의견 청취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절차 역시도 시행령 51조의 4에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51조의 5 부분에서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고 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의사를 등기 우편과 전자 우편 등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거부 의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 거부 의사가 없을 때는 수락이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하시는 사업자나 또는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반드시 거부 의사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제 주요한 부분은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에서 이제 과거 정보통신 관련 매출액으로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이 전체 매출액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 대상 매출액은 이제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선 명백하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여기서 또 위원회가 인정할 때에는 이 매출액은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 근거 역시도 이제 마련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별표의 1의 5에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과징금을 부과할 사유가 이제 발생했을 때 기준금액 산정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기준 금액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차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기준 금액의 산정은 기본적으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점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매출액에서 제3항에 따른 위반 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것 하나가 있고 직간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보호위원회에서 인정해준 그 매출액이 이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을 계산을 해서 여기에 다시 여기에 써 있는 이 부과 기준율을 곱하게 됩니다. 부과 기준율은 이제 위반 행위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부터 약한 위반 행위까지 퍼센트별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안이라면 이제 두 가지 쟁점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공제 대상이 되는 이제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공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과징금 산정 비율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 기준율이 정당하냐의 여부가 굉장히 많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출액이 없거나 이제 3년 동안 이제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금액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따라서 부과 기준율이 정액으로 이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같은 경우는 7억 원 이상 18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는 2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 보통의 위반 행위는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뭐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각종 위반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로 인한 정보 주체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제1차 조정인데요. 1차 조정에서는 이제 정해진 이제 기본 금액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는 절차입니다. 위반 행위의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서 기준 금액의 100%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가중하거나 감경하게 됩니다. 아마도 뭐 몇 년 이내에 몇 번 위반하게 되면 몇 % 가중, 내지는 뭐 몇 년 동안 이제 아무런 사고가 없으면 감경,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과징금 부과 고시나 이런 내용들과 유사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해질 이제 그 다음 순서가 2차 조정인데요. 2차 조정 단계에서는 이제 보호위원회에 협조를 했거나 또 잦은 시정 노력을 했거나 이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나 개인 보호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자율적인 보호 활동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그 위반 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 행위자가 위반 행위의 사실을 자진 신고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만 여기서 1차 조정 시에 고려됐던 요소는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가지고 다시 50%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기본 금액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1차 조정이 있은 다음에 또 1차 조정 금액에서 가중이나 감경 범위가 2차 조정을 통해서 정해지면 1차 조정 금액에서 더하거나 빼서 이제 최종 과징금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이 이제 부과 과징금의 결정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 1차 조정, 2차 조정까지 끝나면 이제 과징금이 부과되는 이제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과중하다고 이런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이제 뭐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나 여러 가지 뭐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서 위반 행위자가 속한 시장이나 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일 때는 이제 9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90%까지는 이런 사유 때문에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제 면제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제 면제의 경우에는 완전 지급불능이나 자본 잠식의 상태에 있을 때, 부과 과징금이 결정되었지만 사실상 이걸 낼 능력이 없을 때 과징금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징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절차적인 부분들이어서요. 결과의 공표나 공표 명령 관련된 이제 시행령도 이제 6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표 명령 시의 고려 사항, 방법, 문안 등에 대한 협의 등 공표 명령 신설에 따른 기준,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약간 정비가 됐습니다.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삭제되거나 신설되고 또 금액이 정비된 측면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개별 기준을 저희가 첨부를 해두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준비한 요 발표 내용은 시행령과 관련돼서 요 내용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세션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전에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강의 자료를 공유받고 싶으신 분은 법무법인 바른의 공식 이메일로 메일 송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이메일 주소는 댓글창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23년 금년 실무에서 바로 적용해야 하는 건은 무엇인지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개정 시행령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지금 시행령 제17조의 제1항에서 동의를 받는 방법 부분이나 이제 제30조의 2, 그 공공기관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 안전조치 특례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조항들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들은 사실상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시행령 자체는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즉시 시행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시행령이 그대로 이제 그 시행일에 9월 15일에 이제 개정이 된다고 이제 전제를 하면, 우선 이제 알림창 같은 경우를 추가해서 이제 정보 주체가 쉽게 통지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은 바로 적용이 될 예정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많은 이제 사업자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실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2023년 9월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와 관련된 내용이나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와 관련된 내용 역시도 이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관련된 사업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제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중지 명령과 관련된 이 관련 규정들 역시도 이제 바로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역시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동의를 이제 받으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기에 맞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뭐 기존과 크게 이제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행령은 이제 바로 적용이 된다는 점은 이제 염두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평가 제도가 이제 도입돼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좀 신경을 써서 준비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시에는 평가 대상을 정한다는 게 한 가지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유형과 매출액 규모,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규모, 개인정보 처리 근거나 형태 방식,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행위 발생 여부나 아동이나 청소년 등의 이제 특정한 개인정보 처리 대상에 대한 이제 특성들과 관련해서 이런 종합을 해서 이제 평가 대상을 정하게 된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혹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하여 직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무법인 로고스 정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가시면 이거 필요한 게 있네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감사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이제 올해 1월달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개정법을 전제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나오기 전에는 일단 해석에 따라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가들, 특히 변호사들은 이제 반대 해석을 많이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준수 또는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개인정보의 반대말은 이젠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서 필요 없는 개인정보가 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젠 아까 말씀드린 올해 1월달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인사노무편 올해 1월달에 나온 걸 보면 6면에는 그런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서 이제 개인정보 처리할 경우에 관련된 법령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면에는 이제 인사노무 관련된 그러한 개인정보 항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자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그 가이드라인 7면을 살펴주시면 정말 수십 개의 개인정보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령 부동산 정보와 관련된 정말 민감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이제 뭐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 차량 등등의 맥락은 정말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이것처럼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다르지만 이번 개정법을 전제로 이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올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그 반대 해석을 통해서 이젠 살펴봐야겠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송 요구권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의료 관련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그 개정법을 통해서 도입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데이터가 전 영역으로 확산된다는 거죠. 금융영역에선 이미 이제 마이데이터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이제 신용정법 이제 개정을 통해서 도입이 됐었는데, 이제 그 전례를 참고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제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이제 뭐 과기정통부, 산자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각각 법안을 내서 지금 경합 중이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가장 디테일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송요구권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가령 정말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이제 보건의료 의료 현장에서
그냥 뭐 영상 정보를 바로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한 것 같은 1차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의료진이 이제 해석해서 뭐 이렇게 의무 기록을 작성한 2차 정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주체 입장에서 제3자 전속 요건을 행사한 경우에 어디까지 넘겨야 될지, 이제 거기에 대한 쟁점이 이 쟁점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의료 관련 사례가 지금까지 뭐 나온 거는 뭐 이미 뭐 이 업계 분들은 다들 아시는 그런 나의 건강 이력 그 어플 정도인데, 거기는 정말 이력들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쟁점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고요. 국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정말 유명한 그 미국 블루 버튼 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마이데이터를 보건으로 이용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주로 참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핀란드 사례가 정말 유명합니다. 아주 핀란드에는 이제 칸타라는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칸타가 이제 뿔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핀란드에는 핀젠 프로젝트를 최근도 아니죠. 2007년에 칸타 프로젝트 시작했고, 이제 핀젠 프로젝트 2017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핀란드는 정말 어느 나라를 가든 핀란드 이제 국민의 이제 의료 정보를 심지어 요양원 정보까지 싹 다 이제 공공 시스템에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따르면은 사실상 그 전속 요건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따르면은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이번 시스템이 이제 전제를 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핀젠 프로젝트를 한번 실제 사례로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도 넘어가 될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망분리 의무 대상 중 1일 평균 이용자 수의 정확한 산정 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제 4조를 보면 6항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과기정통부 이제 그 유권 해석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2019년에 과기정통부가 유권 해석한 그 정보통신망법의 유사한 조항을 유권 해석한 사례에 따르면, 이게 쟁점이 되는 게 이제 동일한 사이트를 이제 전제를 해도 그 처리자가 이제 처리한 이제 개인정보 수 또는 페이지 뷰 수, 그리고 방문한 이제 개개인의 그 고유 이제 방문자 수, 그러니까 순 방문자라고 하죠. 이 세 개 중에 어느 걸 적용하냐가 이제 쟁점이 되었는데요. 2019년에 유권 해석 사례에 따르면은 그 순 방문자 수, 즉 워딩이 이제 유니크 뷰라고 합니다. UV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IP가 동일한 순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이제 산정한 유권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제 법명은 다르지만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이런 사안들이 법 개정되면서 계속 합쳐지고 있죠. 우리 법을 전제로 해서도 유사한 이제 해석 내가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전 질문 사항에 대해서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로고스의 정종구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웨비나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